아무리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도 글로벌 국채금리, 시장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얘기해오던 이유 때문입니다.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국채금리, 시장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책을 내놓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나라는 고금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잠시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하고 주요 다른 나라와의 금리를 비교를 한번 해보고 앞으로 미래의 자산 가격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는 현재 0.5%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30년 국채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금리를 확인한 시점에서는 2025년 7월 중반인데 3.093%입니다. 기간을 하루로 설정한 그래프인데요. 1년 동안의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1년간의 금리는 1.89%에서 3.2%로 변동을 했고 그 상승 비율은 41.78%입니다. 지난 5년간의 금리 추이를 보면은 금리가 폭등한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의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초 4월에 1.05%까지 내려갔던 일본의 10년물 금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도 한번 볼까요? 유럽의 ECB, 유럽중앙은행의 경우에는 7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서 현재 기준금리가 2.15%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럽 주요 국가 독일, 프랑스, 영국의 장기 국채금리 30년물을 한번 볼까요? 먼저 독일입니다. 1년 기간을 두고 봤을 때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년 기간을 두고 한번 볼까요? 장기 국채금리가 더 가파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오른쪽 Y축에 1년 기간 동안에 3.5%가 가장 낮은 숫자인데 5년 기간 동안에는 가장 낮은 숫자가 1%죠. 그만큼 1년 동안의 기간보다 지난 5년 동안에 꾸준하게 올라왔다는 의미입니다. 영국도 한번 봅시다. 영국의 30년 국채금리 1년 기간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30년물 5년 기간 동안의 그래프입니다. 영국도 앞서 독일과 프랑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도 글로벌 국채금리, 시장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얘기해오던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고 두 번째는 재정 적자 때문입니다.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국채금리, 시장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일진인 미국은 다를까요? 미국의 10년물하고 30년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지없이 장기 국채가 오르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4.5%를 조만간 돌파하게 되고 미국의 30년 금리는 5%를 조만간 돌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대책을 내놓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 미국은 신규 국채를 발행을 하지 않았고 재무부가 보유한 일반 계정에서 그리고 공무원 퇴직연금에서 돈을 갖다 썼기 때문에 국채의 발행 없이 미국 정부가 상반기를 버텼기 때문에 미국은 하반기에 약 2조 달러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을 해야 합니다. 만기 차화 물량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게 되는 11조 달러 사이즈의 국채를 차환 발행해야 합니다. 과연 앞으로 미국의 국채금리, 시장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예전처럼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즉 시장이 저 많은 물량을 전부 다 떠안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미국의 국채금리는 시장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게 확정된 미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은 어떨까요? 똑같이 한국 국채 1년 기간 동안에 10년물과 30년물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10년물 국채금리 1년 기간의 그래프입니다. 오히려 떨어졌죠. 그리고 30년물 국채금리 1년 기간 동안의 그래프입니다. 국채금리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국들하고는 달리 1년 전과 비교를 해도 하락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큰 나라고 한국의 원화가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수요가 있는 돈이었던가요? 저는 외국에 나가보니까 한국 돈보다 미국 달러랑 일본 돈, 엔화는 많이 보이던데 한국 돈은 환전할 곳도 없던데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이 되고 외국에서는 수요가 없는
한국 원화가 왜 이런 그림이 나올까요? 지금 정부가 시장금리의 상승을 막아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100%는 아니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가지고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나라들의 국채금리가 어차피 한국의 원화는 미국 달러의 보유분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 엄청난 규모의 달러를 시장에 쏟아붓거나 두 번째, 환율이 아주 높게 치솟아 오르는 상황이 올 거란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달러를 쏟아붓는 게 불가능하거나 임계점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스프링을 억지로 눌렀다가 놓으면 위로 튕기고 고무줄을 강제로 늘렸다가 놓으면은 반대 작용으로 튕기듯이 앞으로 한국은 앞서 비교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서 시장 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와중에 코스피가 3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3200 돌파했다는 뉴스가 7월 14일 날 나왔습니다. 이내 7월 22일 뉴스에 돌파 후에 급락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상황이나 뉴스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게 시장의 일이긴 합니다. 이런 뉴스에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앞서 얘기한 대한민국의 장기 국채금리, 그것의 그래프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시장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빨라질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자금의 조달이 부담스러워지고 유동성이 사라지는 것이고 시장금리가 오르면 모든 자산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예전에 2008년 양적 완화로 버티고 벗어났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지도 쉽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 해왔던 얘기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파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 시장금리가 훨씬 더 빠르게 오른다는 말은 어느 순간 주가의 폭락 속도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과 비교해서 무서운 속도로 폭락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에 부동산도 포함돼서 대대적인 폭락장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에 주담대가 9%를 넘어서 10%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에이 설마 주담대가 그렇게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하시죠?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시장의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고 이게 앞으로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장기 국채 금리, 시장 금리의 추세가 모든 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붕괴를 앞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거품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국 코인 3법에 힘 받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날아오르고 있네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을 해서 미국 국채의 수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유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기 때는 코인을 사기라고 했던 트럼프가 친코인 정책으로 바꾼 이유는 결국에 코인이 정말로 좋아서라기보다는 미국의 국채 수요를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배가 부를 때는 돈 비싸지만 양이 적고 맛있는 소고기만 먹고 맛없는 건 쳐다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배고픈데 먹을 게 없을 땐 냉장고에 있는 거 평소 때 잘 안 먹던 것도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서 먹듯이 미국도 국채 수요가 있어야 금리도 떨구고 하는데 중국, 캐나다,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이 안 사주고 이제 일본도 국채를 매도한다고 하는 썰이 도니까 이런 미친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로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 부자들의 탈세를 유도해가지고 미국 달러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영상 하나로 따로 얘기해야 하는데 자꾸 코인 얘기하면은 코인 평가 절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 하려고 웬만하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안 하고 설명이 불가능한 요즘이긴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아주 높은 금리를 보게 될 것이고 환율도 1997년보다 더 높은 환율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주식과 부동산이 붕괴하고 짧은 기간 만에 다시 반등을 하지 못하는 것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란 말이죠. 지금의 베네수엘라처럼 명목 가격은 붕괴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는 오르게 될 겁니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말이죠. 바닥을 다지는 시간 이후에 말이죠. 근데 그때 돼가지고 오르면 뭐합니까? 그때 되면은 계란, 치킨, 짜장면 값이 주식, 아파트 같은 자산의 가격 상승률보다 10배 이상 뛴다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방금 얘기한 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산의 가격, 주식, 아파트하고 상품,
지금 머니의 가격, 식료품, 생필품, 골드, 실버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제가 맨날 뻔한 소리만 하는 것처럼 해지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정말 지루한 얘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실버를 보유한 지 오래됐는데요. 최근에 몇 년 전에서부터야 한 1, 2년 됐나요? 원래 뭐 좀 올랐다고 봐야 되죠. 조금 올라가지고 그래 올랐네 하고 있지만 안 오르면 조바심 나는 게 당연한 이치지요. 시세 차익의 개념을 버리고 없는 거다 생각하고 큰 바람의 방향만 보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인류의 역사에서 예수 탄생 훨씬 이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불태환 화폐, 귀금속의 순도 조작을 시도한 이후에 이 구조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그래프대로 그 방향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20년 안에 금 고갈, 금값 상승은 피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라는 뉴스입니다.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는데 우리가 불안할 때 안전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처럼 정치, 사회, 경제가 불안할 때 안전자산을 찾게 되고 금 가격이 오르는 기본적인 이유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채굴된 금의 총량은 약 20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금의 원소 기호는 AU, 원자 번호는 79번입니다. 원자 번호는 원소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특정 원소의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자 번호 79는 금 원자의 핵 속에 양성자가 79개나 들어있음을 말합니다. 금이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은 초신성 폭발 때 금이 생성되는 유일한 원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기엔 우주에 금이 너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원천이 아닌 다른 가설이 나온 게 금 생성의 또 다른 가설로 나온 게 중성자 별들의 충돌입니다. 금이나 백금같이 비중이 높은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려면은 가벼운 원소에 중성자가 세게 부딪혀야 가능한데 중성자 별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고 남은 잔해인데 이 중성자 별이 서로 궤도를 돌다가 충돌할 때 그때 일어나는 극한의 순간적인 현상이 금과 같은 무거운 원소의 생성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주 어디에선가 생성된 금이 45억 년 전 태양계 초창기 지구가 만들어질 때 중력 때문에 마그마 상태로 지구로 흘러들었고 지하에서 금맥을 형성하고 광보의 손에 의해서 채굴이 되고 금은방을 거쳐가지고 여러분의 손가락에 끼워진 게 현재까지 밝혀진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우주별의 선물이 금이란 물질인 것이죠. 금은 지구에서 결코 만들 수 없는 금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입자 가속기를 통해 가지고 납이나 순 원자를 충돌시켜 가지고 금 원자를 만들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금 시세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이론수 생산 비용이 1조 배가 든다고 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겠죠. 금이 고갈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이미 금을 채굴하는 기술은 80년대에 독보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금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생산량이 늘지는 않겠죠. 반면에 화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파생 상품의 부채에 말도 아니게 늘어난 거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금보다는 은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은값은 금값을 따라갈 것이고 은의 가격은 현대사회에서 산업용으로 사용된 것을 무시를 한다면 앞으로 금은비의 역사적인 16대 1, 17대 1까지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방금 산업용으로 사용된 것을 무시하면이라고 말을 했었죠. 지금도 실버는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버는 금과 달리 리사이클이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즉 실버는 사용이 되고 난 후 폐기가 되고 지구상 어디엔가는 있겠지만 다시 우리들 손에 돌아서 들어오지 않고 지구 어딘가에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실버의 양이 산업용으로 쓰이던 실버가 회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급은 적어졌죠. 화폐, 커런시의 퇴색으로 머니의 수요가 늘어난다면은 어쩌면은 금과 은의 비율이 더 좁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화폐 경제가 무너지면서 최후로 발생할 은의 상승 속도가 금값의 상승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를 것이란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